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 그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강공태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현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쟁이 시작된 게 2월 24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2달이 지금 그렇습니다. 넘었는데 60일이 넘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면 현대전에서 뭐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다들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짧으면 3일, 길면 한 일주일 정도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달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일부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3면 이제 서쪽을 제외한 남북 그다음에 동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던 러시아가 이제 키이우를 주변으로 한 이제 북쪽 지역에서 이제 철수를 했죠. 철수를 한 다음에 병력을 다시 동부 지역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현재 동부 지역에서 이제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성급하다. 너무 전력을 다 충원하기 전에 공세를 펴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 지역에 이제 많은 병력들이 집중이 되고 화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느리지만 러시아군은 계속 진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크라이나군도 이제 막아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쪽 다 이제 피해가 큰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동부 지역의 이제 핵심 거점 중에 하나인 이제 세베르도네츠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러시아군이 점령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바스 지역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잘못하면 이제 포위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약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전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전 이런 거 포기하고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대규모 포격전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눌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이나 이제 기갑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면서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반면 러시아군이 입는 피해도 사실은 적어지고 있어요. 대신 포격전으로 가면 민간인 사상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돈바스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원래 잘하는 전술을 전개하기가 유리한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 역시 이 지역을 지난 20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요새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모도 많이 구축해놓고 방어하는 데 총력을 많이 기울이고 정예 병력도 사실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러시아도 고전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왜냐하면 이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에너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식용유까지도 지금 막 불길이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전승기념일이 5월 9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승리하겠다, 끝내겠다 뭐 이런 선포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까, 이 전쟁이? 글쎄요. 그러니까 5월 9일 날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4월 30일 말일 정도, 5월 1, 2일 정도까지는 뭔가 확실한 정가를 올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승리를 나름대로 선언해야 5월 9일 시나리오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5월 9일 이거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예측을 어렵게 하는 거는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계속 좀 헷갈려요. 그게 뭐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전면 다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부만 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동부만 점령을 이제 해놓고 이제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그동안 러시아도 출혈이 컸으니까 다시 힘을 이제 키울 때까지 좀 얌전하게 있을지 아니면 이왕 이렇게 내친 김에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두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러시아가 여러 가지 군사력이나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공세를 펼쳐서 느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석화 같은 공격은 아니지만 느리지만 계속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조금씩 나가는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돈바스 지역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로 끝인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또 여러 가지 예. 또 그 남부 지역을 연결한다든지 예. 하는 2단계 작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5월 9일 승리는 되면 5월 9일로 종식되면 제일 좋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점점 그 더 길어질 뭐 일각에서는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 나오던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어쨌든 처음에 애초에 푸틴이 생각했을 때 뭐 3일 일주일 안에 다 그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 유럽에 공급하는 거 지금 이거 그 잠기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 1차적으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 네네. 여기 공급을 이제 차단을 했잖아요. 예. 일단 폴란드하고 다른 그 뭐 독일 뭐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쓸 텐데 천연가스. 네. 폴란드하고 불가리아를 왜 제일 처음 먼저 잠근 건지 여기가 만만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그런 말씀하신 그 이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는 서방의 창구 역할이자 제일 핵심 세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확실하게 예. 경고를 이제 하는 날리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음.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 친러적 성향이 좀 이제 강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이 많아지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예.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분열이나 예, 갈등을 이제 촉발하기 쉬운 예, 이제 국가이기도 하지요. 음.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일단 루블로 결제를 해라. 유로 말고. 원래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 이제 거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예. 러시아가 지금 계속 그러한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예. 계속적으로 만약 유로 형태로 애매하게 예.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예. 끊겠다라고 예. 그래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면 이제 그 독일 이제 수입처들이 예. 이제 러시아와 협상에 다시 예.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 팔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서방 국가들 같은 예. 경우도 이제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일단 폴란드하고 그 불가리아를 그 가스관을 잠근 이유는 루브라로 결제하라고 했는데 루브라로 결제 안 하니까 지금 잠궈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위력 시위를 해준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급해지죠. 다음에 우리 차례인가?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물어보려는 게 그건데 네. 당장 독일도 지금 루브라로 결제 안 하고 있는 안 거잖아요. 하고 있죠. 지금 애매한 형태로 예. 이제 뭐 이제 형식상은 이제 루브라도 아니고 유로도 아닌 예. 어떻게 보면 이쪽 주머니에 갖다 놓고 예.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바꿔서 예. 가져가라 알아서 예. 루브라로 그러면 루브라 결제로 된 것처럼 된 거 아니냐라는 예. 형태인데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애매한 형태 말고 예. 이제 확실하게 루블화로 결제를 예. 해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오는 거고 예. 그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독일 기업들이 이제 수입하는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와 협상을 이제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가스 기업들이 그렇죠. 가스 기업들이 이제 그 결제 수단을 어떻게 정할 건지를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브라로 결제 안 하면 폴란드하고 불가리아처럼 진짜 잠궈버릴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판단하니까. 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다 루브라로 갈 거냐?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서방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이제 뭐 일부만 하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예. 뭔가 이제 양쪽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제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 불가리아나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 불가리아는 뭐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전체 90%라고 하는데 네. 여기 진짜 뭐 당장 어제부터 잠궈버렸으면은 네. 여기는 좀 매우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장 다른 이제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은 가스망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보내줄 수는 있어요.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LNG를 들여오거나 아니면 LNG 터미널이 없으면 이제 다른 국가에서 집어넣어서 그거를 보내오는 방법도 있는데 당연히 훨씬 비싸죠. LNG가 파이프라인 가스라인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는 이제 상황은 이제 명확한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제재하는데 너희가 힘든지 우리가 힘든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점점 수위를 이제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 심리전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또 코너로 또 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스 수요가 지금 제일 낮을 때예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심리적 타격은 주지만 그렇다고 정말 절박한 사람이 절박해지면 이제 그래 우리 정말 러시아에서 독립할 거야, 가스 이제 안 쓸 거야라고 결의를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제 유럽이 큰일 났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수출하는 가스의 74%, 75% 정도는 다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이 뭐 터키 뭐 이런 쪽인데 EU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EU가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 가스에서부터 이제 이탈을 이제 도모하기 시작을 하면 만약에 그걸 이제 하루에는 못 하겠지만 예. 뭐 2, 3년에 걸쳐가지고 어떻든 가겠다라고 하면 예. 러시아로서는 가스는 쌓아놓고 있지만 팔 곳이 없어지는 팔로가 없어지는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중국에다 엄청나게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중국에 공급되고 있는 양은 사실 유럽에 공급되고 있는 양에 비하면 조족주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또 막대한 또 시설 투자를 또 해야 그렇죠.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는 또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경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안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형 소비처를 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EU를 유럽 국가들을 또 완전히 코너로 몰고 싶지는 또 않을 거예요.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애매한 상태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있어요. 만약에 끊으면 우리한테 얼마만큼 타격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예측들이 현재 이제 숫자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노르트 스트림 2라고 새로 가스관까지 북해 연결을 했잖아요. 러시아하고. 그건 지금 아직 가동도 못 해본 상태잖아요. 그렇죠. 준공은 됐지만은.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끊는다. 라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 와중에 그러면 GDP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손실이 갈 거고 그다음에 뭐 실업은 얼마나 나올 거냐. 이런 예상들이 나와요. 보통 연으로 따져서 GDP 한 마이너스 2.3% 정도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일자리 한 4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는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냐. 특히 이제 그 유럽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뭐 과거에 생각해 보면 2010년에서 2012, 3년까지 유럽 재정 위기 있을 때 유로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럽 국가들이 이제 정말 생사를 뜯어내는 긴축 정책을 펼쳤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GDP가 연 뭐 한 20% 가까이 그렇죠. 줄어들고 나머지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5에서 7%씩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EU의 가치와 유로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서 희생탈을 쳤거든요. 그때 독일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그러면 독일도 이제 너희들도 그런 가치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제 유럽의 가치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마냥 이렇게 애매하게 갈 수는 없지 않냐라는 논리도 사실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어느 정도 희생이고 이거를 감내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런히 이제 LNG 이제 해상 저장 및 뭐 기화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를 30억 유로를 들여서 이제 리스를 해서 지금 함부르크 앞바다에 갖다 놓고 이제 LNG 가스를 이제 들여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 이제 양쪽 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너지 문제는 이게 사실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라서 뭐 가스를 끊느니 어쩌느니 그렇지만은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럼 예전처럼 다시 자 우리 가스 그냥 싼 값에 공급해 줄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다시 나눠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실 전쟁은 하고 있지만 에너지 문제는 특히 뭐 가스 경우에는 지금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아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석탄 금수하고 석유도 일부 나라에서 금수를 했지만 하루 평균 EU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하루에 8억 유로씩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네. 그 돈으로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각종 무기를 또 지원해서 러시아와 맞서도록 하는 거죠. 상당히 모순된 전쟁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60일이면 480억 유로예요. 그렇지. 어마어마한 돈을 매일 보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을 놀리는 것처럼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러시아가 사상 최대 1사분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돈 쓸 곳은 없고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어마어마한 흑지죠. 왜냐하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뭐 해외 나가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막혔고 결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은 쓰지는 못하는데 가스 대금, 원유 대금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창고에 계속 쌓이는 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루블화 가치가 한때 막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뭐 스위프트 그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 이제 퇴출되고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화는 이제 곧 휴지 조각 된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네. 루블화 가치는 지금 오히려 전쟁 전으로 비슷하죠. 다시 다 돌아갔다. 오히려 2년 만에 지금 가치가 최고로 그 네. 루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요인인 거죠. 일단은 네. 뭐 화폐 가치라는 게 수요와 공급인데 예. 양쪽 다 확 줄어든 상태에서 예. 이제 외환은 계속 들어오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루블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대외적인 지표들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경제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루블화 가치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부적으로 무리수를 두서라도 이제 계속 떠받치고 어떻게 예. 보면 러시아 경제가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예. 것들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또 루블화 가치이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루블화라는 것들이 러시아 경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복잡한 밸류 체인에 엮여 있는 그런 국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예. 자원을 팔고 거기에 따른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단순한 예.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일부 좀 제약 조건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거지 당장에 이제 예. 큰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라는 것들은 사실 서로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프트망 이제 제재라는 강한 수를 던졌는데 예. 문제는 이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그 전략이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러시아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서 네. 미국이 직접 개입은 사실 굉장히 그 꺼려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러면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루블화를 제재하고 스위프트망에서도 빼고 네. 그랬는데 미국의 전략이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보면 맞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적 제재의 위력에 대해서는 좀 과잉 평가를 했던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 큰 타격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유럽 동맹국의 어떤 입장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는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게 또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이제 계속 소모시키는 전술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대규모 무기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중화기를 지원해주면서 러시아군이 이제 계속적으로 무기를 투입하고 병력을 투입해서 그게 손실이 나면 그거를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제 확신이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한테는 생기고 있어요. 제풀에 지칠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첨단 무기, 강력한 무기, 신무기들도 많이 만들어낸 나라가 러시아이긴 하지만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실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종 무기들 파편들을 이제 그 서방 정보 당국이 가서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은 대부분 2014년 이제 제재 이전에 이제 서방으로부터 심지어 대한민국제 반도체도 있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러시아 당국도 이제 우리가 서방한테 의존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새삼 따져보는 거죠. 무기들을. 그런데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서방제 부품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일단 뭐 어떻게든 마무리된다 치더라도 러시아로서는 비어 있는 무기고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뭐 돈은 있을 수 있죠. 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군을 재건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서 러시아군한테 출혈을 이제 강요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처음에 그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미국이 어쨌든 그 스위프트망에서 그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강제로 그 달러 자산을 뭐 뺏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동결시켰죠. 동결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신흥 국가들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달러 우리가 언제든지 러시아 꼴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달러에 대한 그야말로 그 신뢰가 이번에 많이 금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희생을 그 미국 입장에서 감수하고서라도 러시아를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그 전략을 채택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본전도 못 뽑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 미국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었냐를 따지면 생각해 보면 이제 러시아가 빨리 손들고 뭐 물러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러시아가 최대한 희생을 많이 치르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카드는 아닌데 엉뚱한 다른 카드가 손에 쥐어진 셈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이제 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제 피와 이제 희생, 러시아 군인들의 희생이 이제 있을 따름이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따져보면 1번 카드는 생각했던 만큼 효력이 없지만 별로 기대 않았던 2번 카드가 의외로 잘 먹히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 더 주력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미국도 판단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제재도 지금 그 추진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제재들은 계속 더 강화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다들 동맹국들도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제 뭐 동결 자산을 처분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할까 싶긴 한데. 사실은 동결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러시아 그 신흥 재벌 그 올리가르이라고 그 재벌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미국 내에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산들을 그걸 동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법안도 이제 만들어서 뭐 통과를 시키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결만 해가지고는 이제 상대방을 이제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 않냐. 나중에 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뺏어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동결 조치라는 것들은 이제 상대방의 행동을 이제 교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잘못했어요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다시 내줄 수 있어야 이게 위력이 있는 거지. 상대방이 이미 다 뺏어갔어. 저거 이제 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미 포기해 버렸으면 이제 오히려 수단만 카드만 없어지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지금 우리 집 자산의 한 절반 정도를 내치놨는데 이게 묶여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든 잠깐 요 상황을 잘 집어넣으면 내가 좀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을 보면 좀 체면은 손상되지만 그래도 저걸 찾아올 수 있어라는 거 하고 상대방이 저걸 다 팔아치웠네. 나는 이제 내가 여기서 오케이를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면 분노만 쌓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뭔가 희망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지 퇴로가 막히고 나면 더 막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도 제기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이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어떻든 간에 뭐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일 것이고 은행의 어떤 신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들은 미국 헌법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항상 제기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액션까지 취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만약에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제 상징적인 자산들, 뭐 이를테면 요트라든지 누가 봐도 이제 저건 정말 아니다 싶은 현물 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뭐 돈보기 차원에서 경매를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압박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뭐 이를테면 계좌를 전부 다 털어가지고 뭐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쪽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게 그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뭐 통과됐다는 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촉구 결의안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려면 구체적인 수단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상을 특정하고 이런 작업들은 또 그 자체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그 무기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무기들을 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간단한 무기 정도였는데 지금은 중화기들이 이제 다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화력이 필요한 곳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777이라고 그래서 이제 경량의 155mm 이제 그 견인포, 자주포는 아니고 견인포지만 매우 가벼워서 어떻게 보면 자주포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한 100여 기 정도 이제 그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이제 자주포들 같은 경우를 보내고 있어요. 주로 이제 포병 화력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이제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나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이제 구소련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손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과거의 T-72 전차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뭐 이제 보내주고 있죠. 아니 그 소련제 무기가 구소련제 무기 같은 경우에야 뭐 우크라이나 군이 익숙한 무기라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보내준 아까 말한 그런 자주포나 또 뭐 스팅어 미사일 같은 것도 많이 보내준다면서요. 이런 게 써보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그거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스팅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서 그 전쟁이 실제 시작되기 전에 발트 3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 포함해서 이제 교관들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켰고요. 그래서 뭐 이미 실전을 벌써 2달 동안 겪었기 때문에 이제 물량만 공급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라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그 무기 자체는 기본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맞는 적절한 탄약, 그 다음에 이제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부속 이런 것들만 공급이 돼준다면 뭐 당장의 이제 문제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은 그냥 냉정하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그동안에 나토가 한 30년 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이제 통일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떨이에 나서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나토는 다 서방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서 무기 체계에 혼란이 생겼어요. 여기는 구소련제 무기. 그렇죠. 근데 이 동유럽 국가들이 뭐 그렇다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무기를 한꺼번에 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 무기를 새로 살 수는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가 중시했던 어떻게 보면 표준화에 벗어난 상황이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또 미국산 무기와 러시아산 무기의 이제 그 동거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이제 기화로 해서 어떤 간에 명분이 있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일단 저쪽에 가면 표준화가 되고 나면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들 중에 일부를 동유럽 국가에 지원을 해주면 전체 나토는 이제 그 기존 표준화, 통일된 무기 체계를 갖추는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이 없어서 그 동안에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신규 이제 발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토가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표준화를 이제 하면서 효율화를 더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부분 정말 그럴 듯한데요. 그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서방 무기가 아니고 옛날 소련제 무기 체계였을 텐데.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뭐 일부는 이미 서방에서 F-16 전투기와 미그 전투기가 같이 작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써 한 20년째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개량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불편하죠 서로가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유럽 국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우크라이나에 주고 나면 서방이 알아서 이제 우리한테 최소한 중고 무기라도 공급을 해줄 테니까 그럼 돈 안 들이고 자기는 국방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등등이 요구했던 표준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손해 보는 장사 아닐 것 같은데요. 크게 손해 보는 장사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비용들 이제 공급해주고 나면 이제 또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채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 걸로 해야 되니까 이제 국방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뭐 다른 쪽에 써야 될 예산들을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은 생길 수 있지만 뭐 어떻든 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구소련제 무기의 마지막 이제 처리장, 하치장 같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첨단 무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저 창고에 있던 옛날 소련제 무기를 다 꺼내오고 있고. 그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럼 미국 주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 협의체도 그 회의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걸 염두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그런 염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중군 안방이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단일한 창구를 만들어서 예. 서로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한 창구를 통일해서 예. 여기서 만약에 뭐 자주포가 필요하다라고 예. 그러면은 너희들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조정을 해서 예, 우선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효율화하겠다. 예. 그래서 이게 단기전으로 끝나면 이런 협의체도 필요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길어질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군 안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경로, 우선순위 이런 걸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일단은 뭐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예.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죠. 보면. 지난번에 그 안유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하여튼 그 경제쇼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제이크 설리반 그 미국 국무부 차관이 뭐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몇 달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미국이 의도하는 바가 계속 이 전쟁을 빨리 끝나지 않고 일부러 질질 끄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얘기도 하셨지만은 어쨌든 미국의 지금 가장 경계하는 상대는 패권 상대는 중국이잖아요. 네네.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는 걸 좀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몰라도 네. 러시아가 제풀에 예전에 그 90년대 뭐 페레스트로이카 뭐 글라스노스 때처럼 소련이 붕괴되는 게 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군비 그 확장하다가 네. 무너진 거잖아요. 예,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진을 다 빼버려서 예. 러시아의 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만드는 걸 예. 의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붕괴까지는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뭐 에너지 자원을 팔아서 네.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중국이라는 또 거대한 또 백그라운드도 있으니까 예. 붕괴는 안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그래서 미국도 그걸 노리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힘을 빼서 진을 빼도록 예. 이제 하겠다. 예. 그러면 결국 전쟁은 이제 일방이 아니고 교착으로 가는 아하. 거고. 이제 길게 되면은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예.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당했던 게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예. 이제 소련이 베트남에 도와준 거는 베트남이 밀리지 않을 정도였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직접 나서 가지고 이제 미군하고 그렇죠. 맞서는 일은 극력 피했죠. 보면. 예.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이런 국방 현비차나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는데 네. 정말 이제 평화 협정이나 예. 중재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는 것 같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이제 그 중재라는 거는 서로가 상대가 받아들일 의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나의 압력이 이제 미쳐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서로가 좀 이제 힘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 대 힘으로 붙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여기서 지나서 이제 교착 상태가 이제 정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은 어차피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 썩 반가운 이제 상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이제 중재에 나설 상황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터키가 그러니까 요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이해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흑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제 바로 가까운 관계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막대한 양의 그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곡물을 수입하는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직접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유럽 국가에 팔려고 이제 식품 가공용으로 이제 많이 도입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인들이 현금과 금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탄불을 비롯한 이제 이런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져요. 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중산층 이상 뭔가 해외 나가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자신의 능력이 자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단은 피해 입고 싶은 거죠.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런던이나 뭐 파리 이런 쪽에 가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터키라는 지역은 가깝고 그다음에 뭐 중립적인 이미지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터키로 이제 많은 러시아 자금들이 개인의 자금들이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터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이제 군사적인 뭐 협력을 계속 해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과거에 미국 속을 썩히면서 이제 러시아와 또 군사적으로 또 협력하는 듯한 제스처도 또 많이 보여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양쪽을 그래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창구로서는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 위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좋은 무대라고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휴전이라는 것들은 뭐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들은 일단 전선에서 한바탕 이제 먼지가 자욱한 전장이 먼지가 거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테이블에 앉느냐 어떤 포지션에 앉느냐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제가 만약 푸틴 입장이라면은 지금 굉장히 스타일을 구긴 거잖아요. 러시아군 희생도 좀 꽤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걸 우크라이나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냥 맨손으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전처럼 이제 진창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핵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외무장관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핵을 쓰는 게? 네, 현재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처럼 이제 병력이 이렇게 서로 엉키고 이런 경우에 쓴다라는 것들은 전술적으로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서방의 무기 지원,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이제 막는 외교적 제스처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막 양국이 섞여 있는데 거기다가 전술핵을 떨어뜨린다는 것들은 이제 정말 전면전으로 가보겠다, 핵이 난무하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에만 떨어질까요? 우크라이나도 탄도 미사일들이 있는데 누군가 준 뭐 핵 탄두만 있으면 거기다 실어가지고 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러시아 영내에 있는 정유 공장이라든지 탄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뭐 우리가 했다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계속 폭발 사고가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초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팽팽한 대립이고 그다음에 주로 북쪽에 이제 북부 전선에서 있을 때 동부 전선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별로 배치돼 있지 않은 그런 후방 지역에다가 이제 본보기로 떨어뜨려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정말 쓸 수 있다라는 위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쓰기에는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만약 푸틴이라고 그러면 면을 세운다라는 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세우겠죠. 다른 곳? 어떤?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도 예상했듯이 이제 절대로 소련이 붕괴하더라도 러시아와 함께 갈 수 있는 나라 세 나라가 있었어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 곳이었죠. 근데 벨라루스는 뭐 지금 같이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없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럼 나머지 한 곳은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달에 이제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러시아 공수부대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러 스타일의 이제 정부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재빠르게 빠져나왔는데 그 이후에 카자흐스탄이 묘하게 돌아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정치 개혁, 그다음에 어떻게 민주주의 도입 뭐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서 푸틴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걸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보다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더 개입하기가 어려운 곳이 내륙 국가인 그리고 주변에 뭐 도와줄 나라도 잘 없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본보기로 화풀이 겸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카자흐스탄까지. 그러니까 상식을 생각하면 야 여기도 이 일이 해결이 안 됐는데 저기를 어떻게 건드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수순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차피 러시아가 그 생각을 상대로 그 하는 곳이 카자흐스탄일 텐데. 카자흐스탄이 뭐 그렇다고 압도적인 우크라이나만큼 서방의 지원을 받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2015년부터 한 3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도 받았었고 군사 합동훈련도 많이 했었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력을 개편하는 데 성공을 어느 정도 해왔지만 카자흐스탄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 북부는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어를 쓰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민족도 많이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카자흐스탄 전체를 뭐 공격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비슷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 북쪽 지역을 이제 병합하는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은 얼마든지 저는 또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군요. 아까 그 전술핵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핵을 뭐 어느 정도 규모라도 터뜨린다면은 그 현대전에서 핵이 터지는 걸 한번 보면은 다른 많은 국가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야 우리도 핵 개발해야겠네. 그렇죠.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무기구나 이게. 핵 우상국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해구산 집단 안보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저렇게 그 사용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를 막을 방법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황까지 가면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너도 나도 다 핵 개발에 나설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저는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제일 우려를 할까 생각해 보면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겠죠. 중국? 중국이 왜 그 상황을 더 우려를 할까요? 현재 동아시아에서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북한도 있지만 그거는 뭐 현재까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핵이라는 그 카드를 통해서 대만, 일본, 뭐 한국 얼마든지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나라, 대만, 뭐 일본이 모두 다 핵을 가졌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훨씬 더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양쪽 다 북경을 타격할 수 있는 뭐 이미 타격력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ESG 경영, 요즘 경영에 이제 기업들의 화두가 ESG잖아요. 근데 ESG 경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ESG라는 게 뭐 환경, 그리고 그 사회,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사회 이걸 갖다 좀 그러니까 착한 기업으로 만들자라는 거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착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업의 미래 리스크를 줄이자. 어차피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세 가지라는 게 기업의 이윤율을 낮출 수 있는 핵심 리스크다. 이걸 잘 관리하자가 이제 ESG 핵심이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 최근 사태를 보면서 ESG 경영이 이제 비판을 이제 받고 있죠. 첫 번째는 그동안의 ESG 경영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뭐 석유,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데 개발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다 보니까 지구를 망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아니면 이미 사업에 손을 떼거나 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수요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전쟁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 러시아한테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ESG 경영이 러시아한테 횡재수를 안겨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이제 하나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ESG 경영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윤리나 어떻게 보면 다양성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의 방위사업체 뭐 이를테면 프랑스의 탈레스라든지 뭐 독일의 라인메탈 이런 대규모 이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표명을 해왔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ESG가 그러니까 그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명 피해가 나야 이제 돈을 버는 회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윤리적으로 봤을 때 적절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2020년에 올해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ESG의 가치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면 이게 이제 맞는 거냐?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제기가 이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ESG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ESG라는 그 배경이 등장했던 거는 세계가 어떤 기존의 체계가 계속 흘러갈 거라고 전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석탄에서 가스로 바꾸고 뭔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이제 교체를 하면 그걸 다른 국가에서 쉽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 잘 작동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바꿔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전제 자체가 지금 이제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ESG라는 게 그러면 계속 통용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용이 될 것이냐? 그럼 ESG라는 그 화두가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한 그 사태로 인해서 예. ESG라는 말이 쏙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아무래도 뭐 이를테면 에너지 위기가 닥치고 예.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잠시 좀 뒤로 치워놓고 예. 이제 현재 코앞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예. 이제 갈 수도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뭐 국민들이 이제 추위에 떨고 어둠에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이런 가치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들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잘 사는 나라냐? 예. 또 그렇지 못한 나라에 따라서 또 상당히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독일같이 경제력이 이제 있는 나라들은 이제 오히려 ESG 기조를 더 강화시켜서 기후 변화 정책하고 또 맞물려 가면서 거 봐라. 우리가 아직까지 화석 연료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감히 못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다. 예. 더 속도를 가속화해서 예. 2030년이 아니고 2025년까지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탈탄소에 가서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예. 몰아붙일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만약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기업들도 그렇고 각국 세계 각국들도 ESG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기화로 해서 좀 ESG라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좀 바라본다면은 네. ESG라는 게 결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한 대로 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의제를 꺼내 들었는데 예. 흔들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일종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LNG를 이제 독일이 안 쓰던 독일이 예. 본격적으로 LNG 수입을 늘리기 시작을 하면 LNG 가격이 이미 폭등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기조에 맞춰서 그 동안에 석탄을 쓰다가 이제 가스로 돌아서고 있던 이제 중진국 예. 정도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도저히 LNG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석탄으로 가겠네.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하지만 잘 사는 나라들은 그 정도 돈 내고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비상사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계속 가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디딤돌을 삼아가지고 더 빠르게 예. 이제 탈탄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라는 게 전 세계가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속도 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예. 보면은. 예. 속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그 앞으로 그럼 ESG 경영이나 ESG 투자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바뀔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런데 가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방향인 거고. 아. 그러니까 ESG 경영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착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예측 가능한 기업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매년 예. 꼬박꼬박 투자 수익 대비 저기 한 5% 정도를 벌어준다라고 예. 생각하면 되게 좋은 투자처죠.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예. 투자자들이 고민해봤을 때 예. 리스크들을 염려하는데 앞으로 그 리스크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ESG라는 그 세 글자가 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앞으로 고려해야 될 리스크다. 예.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리스크를 잘 고려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예. 투자를 지속하거나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예. 투자금을 축소하거나 뺄 수 있겠죠 보면은 예. 사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이 자본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이 리스크를 잘 관리해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ESG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든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위협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자본이 생각했던 전제 조건이 이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예. 기업들한테 이제 그런 가치들을 일방적으로 계속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면들은 좀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예. 잠시 이 가치를 좀 유보를 해놓고 예. 일단 이 위기를 넘어가도록 이제 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이거 해보니까 영 아니야. 앞으로 이건 다시는 이제 이런 거 생각 안 하겠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빠르게 예. 이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는 빨리 가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등등에 대한 것들은 올해 하반기 정도 돼야 예. 이제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미 ESG는 실패한 의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SG라는 것들이 동의를 받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선진국들 대상으로 예. 해서 이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뭐를 비롯한 이제 이런 분야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 동의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리고 기업들도 이미 이제 그런 흐름들을 다 익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생각하던 부작용들이 에너지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었던 차에 전쟁까지 터지고 나니까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에는 최백은 교수 모시고 윤석열 정부가 마주하게 될 국제 경제 상황 변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